수백만 년 전 우주에서 온 거대한 바위가 우리 지구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바위가 공룡들을 멸종시켰다는 사실도요. 과학자들은 고해상도 사진과 현미경, 컴퓨터 단층 촬영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대충돌날에 대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날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행성이 어디서 왔는지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거의 멸종시킨 대재앙을 경험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만년설도 생기지 않은 모든 것이 초록으로 뒤덮인 평화로운 지구입니다. 공룡들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3에서 4도 높았던 당시 지구는 다양한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땅 위에선 최상위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를 비롯해 수많은 육식 초식 공룡이 번성했고 꽃을 피는 것이 특징인 속시 식물들이 등장해 확산했습니다. 바닷속에선 대형 해양 파충류와 함께 오징어와 조개를 합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의 생물인 암모나이트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600만 년 전 거대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에 충돌합니다.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신생대의 첫날이 지구대격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칙술루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 어딘가에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룡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당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밝은 점 별똥별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그 별똥별이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건 별똥별이 아니라 거대한 소행성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소행성은 지구의 대기를 해치고 지구가 있는 곳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곧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 5번째 대멸종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충돌 5초 전 소행성은 지구의 대기를 해치고 지구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향해 떨어진 이 소행성은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입니다. 폭은 약 10km, 무게는 460조 톤에 달하는 운석은 초속이 10km로 유카탄 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운석이라고 불리는 작은 우주 암석들은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대기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감속하고 대기의 마찰로부터 연소합니다. 반면 더 큰 바위 조각들은 살아남아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지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처럼 큰 칙술루브 소행성은 바위를 던지듯 우리의 대기권을 강타했습니다. 유카탄 반도는 거대한 우주암석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릴 수 있었던 전 세계 8개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필 그곳으로 소행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우주암석이 지구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공룡들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겁에 질린 공룡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정해진 운명을 피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가장 큰 화산 폭발보다 10억 배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운석은 지구의 지각 속으로 파고들어 수백만 조각으로 폭발합니다. 그때의 흔적이 폭 150km, 깊이 20km의 칙술루브 분화구입니다. 소행성의 충돌은 공기의 폭발도 일으켰습니다. 강렬한 압축 상태에서 공기는 수천도까지 가열됩니다. 충돌 반경 안의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고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돌한 소행성은 지구에 많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운석의 작은 파편들은 운석이 판 거대한 구멍에서 튀어올라 멀리 캐나다까지 날아갔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들이 지구 표면으로 떨어집니다. 공룡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쓰나미까지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했을 때 파도의 높이는 거의 1.6km에 달합니다. 고층 빌딩 높이의 엄청난 쓰나미는 태평양을 건너 북대서양까지 이르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화재와 쓰나미만으로도 살아남은 공룡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구 역사상 최악의 지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충돌 5분 후 작은 돌과 먼지 그리고 재들이 대기 중으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 잔해들이 뜨거운 용암으로 변해 녹아내립니다. 이 뜨거운 용암이 하늘에서 불타는 비를 내립니다. 불지옥입니다. 충돌 10시간 후 모든 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지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죽음을 맞은 것이죠. 그렇게 최상위 포식자인 공룡은 우리 지구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충돌 한 달 후 더 큰 문제는 충돌 다음이었습니다. 15조 톤에 달하는 재와 그 흐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지구 전체를 덮고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태양이 가려진 지구는 어둠과 추위가 장기간에 걸쳐 닥쳤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고 공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동물들은 공기 부족으로 멸종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멸종했다는 것입니다.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지고 많은 해양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육지에서 살아남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을 위한 식물이 없고 육식 동물의 먹이인 초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먹이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산성비까지 내립니다. 하필 칙슬루그 운석은 유황이 많은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으로 발생한 열이 독성 가스를 즉시 발생시킵니다. 방출된 가스는 대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해 산성비가 되어 지구 곳곳에 내립니다. 바닷물은 독성이 되었습니다. 황농축액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바다와 육지, 그 어디에도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추위가 끝장을 내버립니다. 태양이 가려지면서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대재앙으로 지구의 정복자였던 공룡들은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끝난 것만 같은 지구에 다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식물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지구에 씨앗과 꽃가루는 지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죠. 바람이 양치류 씨앗을 퍼뜨리고 10여 년에 걸쳐 지구 곳곳에 씨를 뿌립니다. 바로 양치류가 수천 년 동안 숲을 복원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뒤 10만 년이 지나자 야자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 비해 민물에 사는 생물들의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파충류 중에서는 오직 거북이와 악어의 고대 조상만이 지구 물의 온도와 산성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무게가 25kg 이상인 모든 육지 동물은 멸종했습니다. 동물의 생태계가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콧불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공룡이 사라진 지 1500만 년이 지나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구상에 존재한 가장 큰 생물인 대왕고래는 공룡보다 훨씬 컸는데 약 400만 년 전에야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공룡을 멸종하게 한 것은 지구 전체에 발생했던 암흑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운석이 다른 곳에 떨어졌더라면 상황이 매우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멕시코만의 얕은 바다가 아닌 더 깊은 바다에 떨어졌더라면 대기 중에 그렇게 많은 먼지와 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먼지와 재로 인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죠. 66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변화나 화산 폭발, 감마선 폭발, 알칼로이드 중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룡들은 어차피 멸종됐을 거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공룡의 멸종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소행성의 충돌은 그저 먼저 벌어진 사건일 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생명이 살기 좋은 안정적이고 온화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오늘은 우주의 시간으로는 그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행성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죠. 과거의 지구는 쏟아지는 운석에 맞고 엄청난 화산 폭발과 생명체의 대량 멸종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지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태양계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무생물에서 유래하여 현재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큰 과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구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의 얇은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아직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구의 얇은 대기들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죠.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수증기만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만약 이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 내로 질식하거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지구는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끝도 없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행성과 해성들에게 폭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행성 테이아는 초속 15km 속력으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하였죠. 이 충돌은 지구 표면을 변화시켰고, 수조톤의 파편들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되었죠. 젊은 행성의 조각들인 뜨거운 먼지와 돌들은 지구 주변을 돌며 달을 형성하였으며, 젊은 행성 주위 궤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탄생한 후 20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의 23.5도만큼 기울어져 현재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만약 테이아가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흡수되어 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스듬히 충돌했다면 파편들은 더 넓게 흩어져 우리의 밤하늘에는 작은 달이 여러 개 생겼을 것입니다.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는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성 안에는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특수 화합물인 물입자가 있었죠. 지구의 모든 물이 이 유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협적인 유성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유성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이 유성들이 20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계속해서 지구에 축적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풍의 수소이온이 유성과 충돌하여 표면 아래로 산소 원자를 방출하며 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냉각됨에 따라 더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고 물과 같은 가벼운 화합물은 표면 위로 올라왔죠.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지구의 표면은 섭씨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죠.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대기의 수증기 성분이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내린 비는 원시바다를 만들었죠. 바다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44억 년 전쯤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생무대 초기부터 바다는 이미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허리케인급 바람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달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조수가 형성되었죠. 새로운 지구는 이 기간 동안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각 아래 멘틀의 흐름으로 인해 큰 암석판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행성 표면의 이 판들의 충돌로 인해 거대한 산과 화산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용암과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올라 작은 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원시 행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었지만 행성이 냉각되면서 중력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면서 지구의 자전 또한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는 유독하였으며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38억 년 전의 유성의 공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유성들은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에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해저는 암흑이었습니다. 해수가 지각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했습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혼합물이었으며 이런 탑들도 생겨났죠. 이 수중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이었습니다. 원시바다의 해저에서는 열수 분출공과 같은 곳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유성에서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합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36억 년 정도 전에 열수에서의 고에너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특수한 유기물들이 생겨나 진화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지구의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후 이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단지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우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같은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였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에 산소를 채웠습니다. 이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었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서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되었죠. 이 박테리아는 현재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샤크만을 탐사하던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발견하였죠.
샤크만의 얕은 하멜린풀은 암석으로 가로막혀 있고 건조해서 다른 동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짰습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38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여전히 광합성을 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특이한 암석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세균은 자라면서 끈끈한 점액질을 내뿜어 표면에 붙어 있으며 이 점액에는 남세균은 물론 물속을 떠다니던 모래나 진흙 입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넓게 자란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로 또 층층이 끈적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쌓여 큰 돔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굳으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주생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생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미세한 규모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 가득 번성하였으며 광합성을 통해 지구를 점점 산소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가득 채운 산소는 원시 대기로 새어나갔습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지구상에 경쟁할 수 없는 지배자였습니다. 약 24억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 부릅니다.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는 데에는 10억 년에서 20억 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 계속되는 광합성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성층권의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암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 건물 뒤편으로 가면 둥글둥글한 모습에 멀리서 보면 마치 호빵처럼 보이는 바위 몇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생물이 만들었고 이 생물 덕분에 지금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의 박테리아 군락 덕분이었죠. 하지만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 생명 초기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한 산소로 인해 혐기성 박테리아에게는 멸종으로 가게 하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빛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게서는 산소가 독성 폐기물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지구 최초의 대량 멸종 사건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억 5천만 년 전부터 6억 3,500만 년 전 시기에 전 지구가 얼음에 덮이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 전체와 전체 해수면의 절반이 얼어붙은 상태였죠. 지구는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적도의 기온은 현재의 남극 기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시기의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추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끝나고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시켰다고 믿고 있죠.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당시 형성된 호주 중부의 퇴적층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밝혔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사실 2억 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빙하기와 간빙기처럼 눈덩이 시기와 해빙기를 반복적으로 거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7억 1700만 년 전 발생한 스타티안 빙하기는 약 5천만 년 동안 가장 극단적인 추위가 지속된 시기였지만 이 빙하기가 끝나던 시점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바다에는 막대한 양의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조류가 크게 증식하였으며 이를 잡아먹는 보다 크고 복잡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눈덩이 지구가 끝난 6억 3,500만 년 전부터는 독특하게 생긴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였으며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현생 동물군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다세포 생물이 갑자기 번성하였고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고생되는 5억 3천만 년 전 지구가 빙하시대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2억 8,9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죠. 이 시대의 바다에는 생명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이 그렇듯이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5억 4,300만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해저의 두꺼운 진흙층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생물뿐이었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가 더 많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펌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4억 8,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기간 동안 지각이 이동하면서 북미와 유럽이 합쳐져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곤드와나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호주 및 인도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꽤 큰 지표면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륙이 남극 위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빙하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생물학적 다양성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잡한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졌죠. 이제 바다에는 삼엽충과 조개 모양의 완종류 등 물고기와 같은 복잡한 해양 척추 동물이 가득합니다. 물속에는 턱없는 물고기인 갑주어라 불리는 원시 물고기들이 바다를 돌아다녔죠. 이 갑주어들은 턱도 없고 지느러미도 꼬리에만 발달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바다 밑을 헤엄치면서 흙을 빨아올려 미생물들을 걸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바다는 이 턱없는 물고기 갑주어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오면 최초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편 식물은 한때 불모지였던 대륙지각을 완전히 변형시켰습니다. 큰 초식동물이 존재하지 않아 식물은 아무 제약 없이 자랐으며 울창하고 넓게 펼쳐진 숲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프로토탁사이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곰팡이도 있는데 이 곰팡이는 높이가 무려 약 8m에 가까웠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다세포 진핵생물은 육상을 점령하고 하늘에 진출했으며 바다에서는 생태계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급락하게 되어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80%가 죽게 되었죠. 하지만 약 4억 4,4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봉기 시대는 바다 및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물고기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주름잡던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오늘날 북아메리카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는 넓고 얕은 내만에 살고 있었죠. 거대 육식어류인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대봉기 후기 바다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포식자 함피어류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체 몸 길이가 최대 8.8m였으며 몸무게는 무려 4톤에 가까웠죠. 둥클레오스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턱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두개골 골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턱 주변 근육과 인대의 흔적은 역동적인 턱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0.02초의 속도로 입을 크게 벌려 앞으로 내미는 턱 안으로 먹이를 빨아들이며 톱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잘게 잘라 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리고 순한 갑주어들은 함피류의 좋은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둥클레오스테우스 턱의 구조와 힘은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왜 대봉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억 5,8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도 근처에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반면 나머지 세계는 치명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없는 열대 기후라고 생각되었던 석탄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석탄기 시대 동안 지구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호수가 많았고 강과 늪이 많았습니다. 숲은 양치류와 곰봉이끼와 같은 거대 포자식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죠. 나무는 10m 높이로 자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 지구를 덮었으며 식물 잔해의 유기퇴적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석탄 퇴적물이 형성된 것이죠. 이 석탄 퇴적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숲의 성장은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동물과 곤충은 당시 높은 수준의 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에서 자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상 동물은 많지 않았지만 곤충의 크기는 괴물처럼 커져만 갔죠. 공포 영화에서나 상상할 만한 거대한 잠자리 메가노라이트가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잠자리의 날개 길이는 30cm가 넘었으며 그들의 턱은 약탈적이었죠. 눈은 튀어나왔고 다리는 뾰족했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에 죽은 이 거대한 잠자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진해의 먼 친척인 끔찍한 절지동물도 살았습니다. 3m 크기의 곤충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치웠죠. 그들은 또한 작은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길이가 1m나 되는 양서류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파충류는 척추가 있는 현재의 도마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였죠.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키메라처럼 보였습니다. 상어의 먼 조상인 헬리코프리온은 아래턱에 전기톱과 비슷한 소용돌이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실제로 보게 된다면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몸체는 10m에서 12m에 달했고 날카로운 나선형 이빨은 직경이 90cm 크기였습니다. 아래턱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프리온의 이빨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 오징어나 크릴새우 등 부드러운 먹이만 먹었을 것입니다. 2억 9,900만 년 전 페름기 시대의 지구는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라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합쳐진 것이었죠. 지구의 대륙들은 이제 막 서로 충돌하여 행성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대륙들이 충돌하며 합쳐지면서 초대륙의 중앙에는 엄청난 높이의 산맥들이 솟아올랐죠. 실제로 이 산맥들은 너무 커서 판게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산맥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비구름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초대륙의 내부에는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습지와 숲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식물들도 적응해야만 했죠. 멸종된 원시 포유류의 조상인 디메트로돈은 무서울 만큼 매혹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디메트로돈을 만난다면 정말 볼만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 고대 도마뱀은 길이가 5m까지 자랐고 무게는 225kg까지 나갔습니다. 등 위로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커다란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포식자는 실제로 파충류보다 현대의 포유류에 더 가까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돛이 파충류의 체온을 조절하여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기후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온도 조절 능력이 있어야 확실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날카롭고 납작한 이빨은 악어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디메트로돈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였습니다. 페름기 중기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판게아의 평균 기온은 25도까지 올랐고 화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죠.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이동하였습니다.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해양 생물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페름기 후기에는 또 다른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도마뱀과 돼지 사이의 잡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1m에 불과하였으며 굴을 파기에 적합한 강력한 앞다리를 갖고 있었죠. 곧 또 다른 포유류 같은 도마뱀이 진화했습니다. 키노돈트는 거대한 설치류처럼 보였으며 길이는 약 1m 크기 정도였으며 수염이 있었고 작은 동물과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포유류는 지배력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생물은 거인류에 속하는 고르고노프시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곰과 같은 이 동물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특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이거나 육식동물일 수 있으며 크기가 1kg 미만에서 1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모든 식물과 동물의 약 90%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대멸종이라고 불리우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대량멸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재앙적인 멸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은 폭발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 시대의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만 입방킬로미터의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구 전체를 10m 두께의 층으로 뒤덮었습니다. 지구는 매우 불행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대륙을 휩쓸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햇빛의 대부분을 차단하였죠. 햇빛을 차단당한 지구의 기온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갔으며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들이 죽으면서 곧 있어 동물이 뒤따라 죽어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구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더욱 산성화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된 페름기의 바다동물은 대다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양생물의 95% 이상과 육상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하게 되었죠. 이 대량 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전멸시켰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생명체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아 진화한 덕분에 후대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대멸종 이후 한동안 지구상에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초식 수국류가 대부분의 육상 지역에서 활보하였습니다. 이들은 돼지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땅굴을 파서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름기 대멸종의 주원인을 산소 농도 저하로 보는 학자들은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다른 시냅시드보다 넓고 큰 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멸종 이후 텅 비어있는 대지에서 지상 척추동물 중 약 60%가 리스트로사우루스 한 종이었으며 대략 10억 마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중기부터는 공룡과 익룡, 악어의 조상인 파충류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지구 최대 규모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는 명성에 무색하게 지질학적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만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 멸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새로운 시대인 공룡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날을 항상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재료는 지구에 발견할 수 있는 화석 기록일 것입니다. 과거 고생대의 지구는 완전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상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할 것 같은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바로 유로파와 가니메데, 엔셀라두스와 같은 지하바다를 숨기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라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궤도면에서 공전하고 있는 이유와 은하계를 통과하는 태양계와 지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원시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 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저 멀리 시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태양이 더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외계에 의해 변화를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소행성들과의 충돌이나 더 심한 기온 변화를 겪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는 다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치는 우리 인류의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가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현재보다 더 바깥쪽에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경우에도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원을 외계 소행성이나 혜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태양이 너무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소행성이나 혜성의 섭동이 너무 적어서 지구에는 유기물질의 전달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론 생명의 탄생 또한 어려웠거나 지금보다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주적인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게 멸종과 같은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만약 이러한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지구의 대량 멸종 사건은 기존에 번성하던 생물종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였지만 멸종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번성해왔죠. 행성의 생성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자그마치 30억 년 후인 15억 년 전에도 복잡한 생명체는 물론 공룡이나 인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지금과 같이 은하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보호받으며 이렇게 평온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를 넘어서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태양계의 탄생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와 태양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후반에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